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였던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째서 과거형이냐면 4년 전 가족 모임을 가던 중 난 교통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제 아이를 잃었기 때문이죠.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중앙선 침범을 피하려다가 저희 온 가족이 사고를 당한 거였죠.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이었고 다리 한쪽과 골반이 부러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꽤 많이 다치셨고 저희 남편도 눈 밑에 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았고요. 하지만 제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한 아이를 잃었기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 운전하던 남편, 뒷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모두 살아남아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죠. 우린 서로 자책하고 슬퍼하며 힘겨운 시간을 버텼고요. 하지만 저는 그로부터 1년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이유는 제가 믿었던 가족들의 진짜 본성이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제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너 우울한 것도 습관이야. 1년이 지났으면 그만할 때도 됐지. 우리가 언제까지 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내가 숨이 턱턱 막혀서 제명에 못 살고 죽겠어. 라고 말하며 저를 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의사에게 제가 정신병에 걸린 것 같으니 강제 입원시키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이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니까요. 이러다가 내 숨통도 막아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진지하게 병명을 내서 입원 좀 시켜달라고요. 아님, 약이라도 주든가.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시어머니를 타일렀죠. 병명은 검사하고 충분히 진료를 본 뒤에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러시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고. 머리를 크게 다쳤다니까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분명 이상 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좀 검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후유증도 엄청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안 그래요? 네, 검사야 진행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1년 전에 애가 죽었어요. 내 손주요. 근데 그거 꼭 내 탓이라는 듯 그래요. 더구나 울고 밥도 안 먹고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때는 정신도 못 차리고 미친 여자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1년이나 지났는데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저는 당연히 반발했죠. 아이를 잃었는데 1년 지났다고 괜찮아지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죽었어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남편 죽었는데 1년 됐다고 재혼한다고 하면 그것도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의사 양반, 지금 얘 하는 걸 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시어미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 예전에 얘가 안 그랬거든요. 애초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죠. 1년이면 잊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요? 저요, 어머님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알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팔까지 걷어붙이시더니 물었죠. 원망? 그래, 어디 한번 말이나 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살아남은 게 잘못이라는 거니? 내가 손주 대신 죽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거야? 네, 저라면 지켰어요. 자기 몸만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서는 튕겨져 나가고 어머님은 살아계신 거겠죠? 아주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 아주 고사를 지내. 너 이런 것부터가 정상 아니야. 아무리 애를 잃었다고 해도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야? 애초에 제가 뒷좌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손주 안전벨트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도 안 하셨죠. 그럼 이 정도 원망은 감내하셔야 하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아직 살아있어요. 아세요? 당시 휴게소에서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제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챙겨야 하는 자리니 망설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억지를 피우셨죠. 내가 뒷자리에서 잘 챙기면 되잖니.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멀미를 하는데 그럼 어째. 그래도 준서가 가만히 있는 애도 아니라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 아무리 내 새끼가 우선이라지만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참으라고 하니?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넌 조수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 물론 처음부터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크게 다친 사고였고 중앙선을 침범해온 차량이 실제 가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순간 폭발을 하고 만 거였죠. 더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예 따로 살았는데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는 저희 집에서 나가질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안 가보셔도 돼요? 아버님이 기다리실 텐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얼른 밥 안 차리고 뭐하니? 어머님 식사요? 그럼 쫄쫄 굶고 있어? 앞으로는 삼시세끼 무조건 밥 차려서 같이 먹어. 너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알겠지만 한 끼라도 굶으면 뒤로 넘어가니까 제대로 밥 차려와. 네, 근데 제가 입맛이 없어서 혼자 드시면 제가 치우고 차릴게요.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서 혼자는 못 먹어. 그러니 무조건 같이 먹어. 적어도 그때까진 제가 식사를 자꾸 거르는 걸 막으려고 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요구는 늘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혼자 있을 때 수시로 감시를 하시더군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거나 심지어 제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을 때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황급히 몸을 가리며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여자끼리 몸 좀 보는 게 뭐 어때? 그러게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와 봤다. 도대체 목욕탕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씻니?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묻더군요.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 보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점심에 뭐 먹을지 물어보려고 했다. 그건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사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저를 허물없이 받아주신 게 시어머니셨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하고 이해심 많던 분이었고요. 결혼식 당일에도 드레스를 입고 있던 제 손을 잡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혼식 치르고 나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겠지만 난 너를 딸로 생각하고 싶어. 내 가족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자라마.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해.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손주를 잃은 상처로 제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만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다는 게 문제였죠. 어느 순간부턴 제게 일을 나가라고 억지로 강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가게를 하나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을 좀 하든가. 언제까지 질질 짜기만 하면서 집구석에 박혀 있을 거야. 밖에 나가서 일하면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돈도 버니까 얼마나 좋니? 내가 말 잘해둘 테니까 내일부터 나가는 걸로 하자. 어머님 친구요? 하지만 어머님 아직 일을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럼 계속 그렇게 있겠다고? 병원도 안 가고 매번 우중충한 얼굴로 식사도 거르면서? 너 거울 좀 봐라. 그게 사람 꼴인지.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제가 원래부터 일을 안 나갔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 상태를 보세요.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억지를 피우세요? 억지라니? 난 모르겠는데 내 아들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야? 너 정말 이기적인 애구나. 아이 잃은 건 부모 모두 똑같은데 왜 너 혼자만 특혜를 누려? 내 아들은 무슨 로봇이야? 걔는 너 먹여 살리려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사는데. 어머님, 지금 제 다리 상태를 보시고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시어머니는 더 억지를 피우지 못하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때 다리 수술만 2번 받고 거의 반년을 넘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당시에도 목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하신 거였으니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저는 더는 참지 못해 남편에게 따졌어요. 나 어머님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살아? 당신 걱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계신 거잖아. 아버지가 계속 오라고 하셔도 오로지 당신 위해서. 방금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게 날 위한 거야? 삼시세끼 밥 차리고 청소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양심이 좀 있어봐.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누가 간병했어? 누가 곁에 있어줬냐고. 남편의 말처럼 병원에 있을 당시 시어머니가 제 곁을 지킨 건 사실이었습니다. 간병보험이 있음에도 남의 손에 가족 맡길 순 없다고 본인 스스로 나서주셨죠. 저도 압니다.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병원 생활한 것도 알고요. 그래서 더 답답해서 반박했죠. 어머님이 하셨지.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정말 이상해지셨다고. 하루 종일 날 감시하신다니까? 걱정이지 무슨 감시야. 내가 걱정이랑 감시도 구분 못하는 것 같아? 화장실까지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 내가 목욕할 때. 이거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을 것 같아?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이게 정상인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당신 다리 불편해서 혹시나 넘어지거나 다쳤을까봐 화장실 문 따고 들어가셨다고 하더라. 난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신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거의 습관적으로 내가 문만 닫으면 밀고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 와서 내외하니? 애초에 간병할 때 씻기고 입힌 것도 우리 엄마야. 당신 수술 2번 하면서 제대로 움직일 수나 있었어? 다리에 근육 다 빠져서 휠체어 타고 다닐 때 화장실 뒤처리까지 우리 엄마가 했었잖아. 그리고 그땐 잘도 가만히 있었고 지금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걸 달리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야. 우리 엄만 그저 당신이 걱정되고 딸처럼 생각하니까 더 그러는 거 모르겠어? 말만 그러신 거야. 그게 걱정하는 눈빛이야? 의심하는 눈이지? 그게 딸을 보는 눈이냐고. 당신 기분이 나빴으니까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다.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당신 뭘 의심한다는 건데? 당신 그거 망상이야. 병이라고. 망상? 사람 이상하게 몰지 마. 이건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 기분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더러 지금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데 그건 뭔데? 이 다리로 이 정신으로 돈을 벌어오라니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 쉬더니 당신이 집에만 너무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거드신 거지. 설마 진심이시겠어? 됐다. 당신 요즘에 너무 예민해. 그래서 나도 말하기 싫어. 그만 좀 해. 라고 말하고 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싫었어요. 정말 시어머니 말처럼 꼭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약 1달을 힘들어하더니 그 뒤로 이전과 다름없이 살아가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퇴원한 뒤에는 집에 귀가하는 시간까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하기까지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있기에 따졌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지금이라도 털어놔. 다른 여자 있는 거지? 남편은 저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미쳤구나. 아주 돌았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 안 그럴 사람 따로 있니?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 하고도 남을 인간처럼 보여. 아니니까 망상 좀 그만해. 그럼 도대체 왜 그래? 어머님이 난데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질 않나. 날 병원에 보내려고 하질 않나. 더구나 당신 귀가도 계속 늦고 매번 나한테 짜증이잖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귀가가 늦어지고 짜증 좀 내고 우리 엄마가 병원에 좀 데려간 걸로 바람을 피운다. 당신 그때 사고로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친 거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그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오고 업무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건 인정할게. 됐지? 저는 답답해서 가슴을 퍽퍽 치며 대꾸했죠. 제발 솔직해질 수 없어? 내가 당신이랑 한두 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변화도 못 느끼겠냐고.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맞잖아. 심지어 저번엔 거짓말하다가 걸렸으면서도 뻔뻔하게 넘어가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지?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좋다면 이혼해 주겠다는 말을 하려는 거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이혼? 당신은 그 말이 그렇게 쉽니? 그래.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나 쉽게 내린 결정 아니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혼을 해? 됐다. 말을 말자. 여보,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해.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잖아. 제가 거의 울면서 소리치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사람 매도할 생각이면 증거 가지고 와. 증거도 없이 우기지 말고. 난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으니까. 이가 갈리더군요. 당시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전화를 하고 오는 것도 몇 번이나 목격했고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서 덜덜 떨며 통화하는 모습도 봤죠. 제가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직장 상사야. 도대체 도둑도 아니고 왜 사람 전화 소리를 몰래 들어? 하며 짜증만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핑계로 외박을 하거나 금방 씻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 증거 가져와라 하는 게 우스웠죠. 그래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우습게도 거기서도 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은 똑같더라고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증거는 필수입니다. 이대로는 이혼 소송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하고요. 제 느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증거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다리도 온전치 않아서 뒤를 따라가지도 못하는데요. 변호사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휴대전화의 문자, 녹취 기록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부름센터는 좀 찜찜하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도 그게 언제까지 기록으로 남는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의 사진을 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나 보게 되면 제보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중 한 친구는 유독 저를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아이 잃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나 자동차도 있으니까 말만 해. 언제라도 뒤밟아 줄게. 그리고 나 지금 일도 쉬고 있거든. 고마워. 오랜만에 그것도 안 좋은 일로 연락했는데 돕겠다고 해줘서. 사실 말이 오랜만이지 그 친구와는 10년 넘게 흔한 문자 한 통 주고받지 못했더군요.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준 정도의 동창생일 뿐이지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보다 더 화내주고 돕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실은 나도 남편 바람 피워서 이혼했거든. 정말? 아이는 있어? 응, 둘. 3년 전에 이혼했어. 무슨 마지막 사랑을 만났으니 그만 놔달라고 하더라고. 망할 것들. 그래서 어린 두 애들도 내가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 그런 상황이라 더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심정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그랬구나. 고마워. 근데 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건데 너희 전 남편처럼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고 싶어하는 게 동창 아니야? 왜 내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걸까? 친구는 그럴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생각보다 내 전 남편처럼 불륜 저지르고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이다? 뭐 사랑한 게 죄냐? 이런 남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물론 본처한테 헤어지자고 할 확률이 높기야 해. 믿을 구석이 생기면 원래 남자들은 무모해지니까. 하지만 반대로 안정적인 가정도 깨고 싶지 않고 자기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면 이혼 안 하고 즐길 건 즐기면서 안 들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남자야. 내 전 남편도 나한테 완전히 다 들키고 나서 이혼하자고 한 경우였고. 겨우 안정감? 아님 뭐 돈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재산분할 안 받겠다고 하면 인정할까? 제 대답에 친구는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저어 보였어요. 절대! 너 후회해. 이혼의 시작은 감정일지 몰라도 끝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서 승패가 나뉘는 거거든? 변호사들한테 왜 의뢰를 하는 건데 다 재산분할 위자료 때문 아니야? 그냥 감정 낭비도 싫고 너무 지쳐서. 알지. 그 기분. 그래. 뭐 지금이야 화도 나고 끔찍해서 빨리 갈라서고 싶겠지. 근데 너 언제까지 40대일 것 같아? 거기다 5060 되어 여자들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쉬울 것 같아?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퇴직하고 난 뒤는? 혼자서 살 수 있겠니? 그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비록 계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당한 몫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너도 결혼 생활 유지하고 맞벌이도 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아서 길렀다며. 근데 이혼할 때 남편한테 좋은 일만 하고 떠난다고? 너 다리 다 낳은 뒤에 복직하는 것도 미정이라며. 맞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는 복직을 밀어주긴 했지만 회사라는 곳이 다 그렇죠. 너무 긴 시간을 비우면 업무 처리도 뒤떨어지게 될 테고 압박을 받다가 결국 퇴사하는 수순을 밟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앞길이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도대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일단 휴대폰. 그게 최고야. 나도 남편 그렇게 잡았어. 문자랑 전화 기록 살펴봐.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손에 넣는 건 가능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전에 없던 일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군요. 당신 내 휴대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설마 몰래 훔쳐보는 거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뭐 정신병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정말 내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이, 미치겠네. 당신이야말로 왜 안 하던 짓이야? 그럼 비밀번호는 왜 걸어놨는데? 뭐가 숨길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둔 거잖아. 내가 뭘 걸어놓든 무슨 상관인데. 아이, 뭐 풀어줘? 아이, 그럼 풀어줄게. 난 당당하거든.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아 가더니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 손에 다시 쥐어주며 덧붙였어요. 됐지? 실컷 마음대로 다 보고 제자리에 돌려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통화 목록은 물론이고 문자 내역도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의심될 게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흔한 광고 문자 하나도 없던 게 더 의심스러웠죠. 오늘 통화를 한 통도 안 한 건 아닐 텐데 왜 목록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운 건데 뭐 그게 뭐 이상해? 습관이야. 왜? 언제부터? 당신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 최근에 그렇게 된 거야. 지저분하고 용량도 많이 차지해서. 됐어? 여보,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숨길 게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해.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고 의심병 환자 만들지 말고. 누가 있다, 여자가 있다 말을 하라고. 당신이야말로 내가 증거 가져오라고 했지. 통화 목록 깨끗한 게 증거야? 괜한 사람 그 말도 안 될 촉으로 때려잡지 말고 우리 엄마 말처럼 병원을 가든가 증거 가지고 오라고. 그 뻔뻔한 인간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미쳐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걸어가는 걸 봤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타고 친구가 말한 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죠. 걱정 마.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몇 장 찍어놨어. 정말? 너무 고마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친구가 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었죠. 이 여자 유부녀야. 애도 둘이나 있고 내가 공원에서 몇 번 봤거든? 머리채라도 뜯어줄까? 저는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여자 신우이야. 남편 여동생. 어머, 남편 동생이라고? 야, 나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너 대신 머리채 쥐어 뜯어줄까 했거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구의 오해로 끝난 일이긴 했지만 정말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때가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일을 한다고 나간 사람이 동생 집에 있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두 사람 사이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따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니 친구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박수를 탁 치더군요. 그거네. 가족들도 싹 다 한 통속일 확률이 있잖아.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래. 원래 바람도 자기 아들, 자기 친오빠가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꽤 있어. 남매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나중 문제야. 왜? 새언니, 며느린 누가 봐도 모자라고 나쁜 여자로 느껴지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왜 있겠니? 도대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집에 없었다며. 병원 내내 있었고 집을 많이 비웠을 거 아니야. 고작 그런 걸로? 다쳐서 그런 거잖아. 수술하고 재활하고. 고작이라니. 바람의 주요 원인이 뭐고 핑계가 뭔데? 당신이 날 외롭게 만들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닐지 몰라도 시작점일 가능성은 있지. 그럼 이 사람들 눈에 넌 가정에 소홀하고 내 아들을 신경 안 써주는 못된 며느리가 됐을 거고, 죽은 아이 생각에 힘들어하는 널 보며 날 외롭게 하는 와이프가 되었을지도 모르잖니.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다들 한통속이면 시어머니 행동도 이해 못하겠고. 당시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매번 감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의심이 들더군요. 혹시 시어머니는 집에서 저를 감시하며 괴롭히고 남편은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서 이혼을 하려는 수작이라면?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끔찍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게 또 아내에게 할 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데리러 가려고 하실 때도 여유롭게 대처했죠. 네, 병원에서 상담 받아볼게요. 오늘 다녀올까요? 정말이니? 정말 네가 스스로 가겠다고? 네,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일도 다시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일자리 구해서 할게요. 어머님 친구 가게는 못하겠지만 그래 뭐 그게 어디니.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무리는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당황하시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병원도 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더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서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웃고 떠들고 마치 아이를 잃기 전처럼 행동했고요.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서서히 경계를 푸는 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뒤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됐죠. 작게 열린 방문 틈 사이로 귀를 가져다 대니 작은 목소리로 남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제대로 감시하는 건 맞지? 엄마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돼.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뭐 어디가 이상해? 잘 지내는 게 더 수상하지. 뭔가 과하다고 해야 할까? 연기한다는 느낌이 들어. 엄마도 속지 마. 긴장 늦추지 말고 있으란 뜻이야. 알았다. 근데 요즘은 어딜 자꾸 나가서 도통 감시를 못하고 있어. 그니까 왜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해? 엄마 때문에 괜히 나돌아다니게 됐잖아.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금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할까? 됐어. 갑자기 말 바꾸면 의심하지. 아직 일자리 구한 것도 아니고 재활하고 있는 저 상태로 뭘 제대로 할 수는 있겠어? 어쨌든 수시로 뭘 하는지만 엄마가 상황 보고 알려줘. 알았어. 그 부분은 걱정 마.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다행히 동생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 근데 이대로 그냥 둔다고 괜찮아지겠니? 시간만 흐르고 나아지는 게 없으면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감춘다고 어디 감춰질 문제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야. 애미도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럼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떠니? 정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나도 오죽 답답했음 그래. 그래도 애가 우선이잖아. 언제까지 애를 혼자 둘 거야? 난 더는 그 꼴 못 본다. 너 애 아빠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고민해 볼게. 엄마까지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감시나 잘해줘.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전 그 말에 입을 틀어막곤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 부분을 녹취하지 못한 게 너무 아까웠지만 작은 소음이라도 내면 들킬 뻔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해야 했죠. 중요한 건 제게 감추는 진실이 있다는 것.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고요. 근데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배신감이 크더군요. 저는 동장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울면서 말했어요. 애아빠란 인간이 아이 잃고 다른 여자 생각을 해? 아유 그 찢어 죽일 놈. 울지마.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냐고. 애가 우선이라는 말은 결국 그 상대 여자가 임신했다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다들 남편의 불륜을 응원하는 걸지도 몰라. 난 이제 나이 때문에 아이 낳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나쁜 인간들. 꼭 증거 수집해서 제대로 복수해주자. 그런 인간들은 당해봐야 해. 시댁 식구들까지 한통속이니까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위자료 청구까지 해버리자고. 근데 그 녹취를 못한 게 너무 아깝다. 그게 있었으면 바로 해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녹음 버튼 소리가 나면 바로 들킬 상황이었어.
워낙 작게 속삭이기도 했고 설령 녹음했다고 해도 그 말이 전부 담기지도 않았을 거야. 정말 치밀하다. 어쩜 식구들이 다들 그렇게 조심성이 있을 수가 있어? 거짓말은 앞뒤 없이 하고 표정 하나 못 숨기면서 말이 조심스러운 게 신기할 지경이야. 보통은 안 그러니까. 그러게. 그날 이후론 내가 웃으면서 슬쩍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어버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다시 경계하는 거지. 친구는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니 경계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런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막막해서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는데도 어떻게 흔적을 못 찾지? 그러게. 아주 독한 것들이야. 난 의심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바로 증거 찾았는데. 혹시 남편 동호회 같은 거 나가? 아니,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복잡한 것도 질색하고. 그럼 회사 동료랑 바람을 피우나? 그럼 회사 끝나고 만나야 정상 아니야? 그러게.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거지? 저희는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감시를 피해서 면접 본다는 핑계로 남편 뒤를 계속 밟는데도 딱히 여자를 만나진 않더라고요. 회사에 갔다가 동생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모든 게 의심스럽더군요. 제가 뒤를 밟는 건 들킨 건지, 그게 아니면 시어머니가 제 뒤를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정말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장례식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누구? 누가 돌아가셨는데? 형식이 알지? 그 형식이 아버님이 글쎄... 형식이 아버님?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제가 물으니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니 말을 급하게 바꾸더군요. 그렇지. 그 형식이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형식이까지 죽은 거라고 말하려고 했어. 당신 친구가 죽었다는 말이야?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더니 급하게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더군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났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럼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뒤를 밟았어요. 헌데 장례식장에 간다는 사람이 향한 곳은 시누이네 집이더군요. 저 집에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아낼 방법은 없었고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남편의 죽었다는 친구 형석 씨의 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할 수 있었죠. 물론 본인과 말입니다. 아이고 재수씨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때 장례식 때 뵙고 한 번을 못 뵀는데 저희 남편이랑은 자주 보세요? 요즘 무슨 일 있는 건지 모임에도 안 나오던데요. 근 1년을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전화도 안 받아서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별일은 없다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괘씸하긴 했지만 아이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친구를 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그것도 증거라고 녹음을 해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점심에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흥분한 목소리로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면서 말했죠. 꼬리가 잡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꼬마랑 나가는 걸 봤어. 그래서 뒤를 밟았더니 집 근처 작은 놀이동산 있잖아. 거기로 손잡고 들어가던데. 집이랑 가까우니 얼른 와. 내가 계속 따라 붙을 테니까. 애가 제법 커. 애가 크다고? 아기가 아니라? 한 8살은 넘어 보여.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근 1년 상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말로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그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쭉 속이고 있다가 제가 아이를 잃으니 그제야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울 작정이라도 한 건가 싶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왔지만 증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죠. 너 지금 우니?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저 가볼 곳이 있어서 금방 나갔다가 올게요. 그 상태로 어딜 나가? 너 약은 먹은 거야? 저는 성질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사람을 환자 취급하고 무슨 약이요? 안 먹었어요. 왜요? 너 또가 아니라 저 안 미쳤고 저 멀쩡해요. 저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뭘 알아?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미친 거니? 네, 미치겠네요. 아니, 이런 상황에 안 미치고 배겨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지금 나 때문에 미친다는 소리야?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너야말로 나한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여기 있어달라고 전 말한 적 없어요. 제가 미치길 바라는 게 아니시면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왜요? 제가 미치길 바라세요? 그렇게 해야 남편이 좀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도대체 무슨...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남편이랑 저랑 이혼시키려고 하시는 거 다 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서 눈이 커지시더군요. 들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기억하는 거야? 네, 전부 다요. 됐고, 이혼하길 원하시는 것 같으니 그리 해드릴게요. 그니까 제발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앞으로 감시 좀 그만하시고. 아가! 저는 바로 그 집 아래로 내려와 택시를 잡아탔고 따라온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해서 10분 만에 놀이동산에 도착했죠. 표를 끊고 들어서니 친구가 발을 동동 굴리며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왜 이제 왔어? 여기 작은 놀이동산이라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애 얼굴 확인해봐. 어딨어? 저기 양갈래로 머리 따은 여자아이 보여? 친구가 가리키는 곳에 정말 남편과 낯선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회전 목마를 타고 손을 흔들고 있었고 남편은 전에 없이 환한 미소로 아이를 돌보고 있더군요. 마치 죽은 내 아들을 볼 때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서 살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생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밀어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래? 우리 아이 죽은 지 겨우 1년이야. 겨우 1년! 근데 당신은 다른 애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가정을 꿈꾸고 이혼을 해달라는 나를 놔주지도 않았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해? 날 얼마나 더 괴롭히고 싶은 거냐고? 남편은 절 보더니 눈을 꾹 감더군요. 여긴 어떻게 왔어? 뒤 밟은 거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겨우 그거니? 미안하단 말이 아니라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은 양심도 없는 거니?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신은 그게 부서진 거야? 양심? 내가 왜 미안한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니 남편이 손목을 강하게 잡고는 저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죠. 그때였어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온 여자아이가 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아빠 나빠. 저는 소름이 끼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아이를 급하게 떼어놓더군요. 하지만 그러려고 할수록 아이는 울면서 제게 더 안기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야, 민서야.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이 엄마가 죽기라도 한 거야? 나 몰래 키운 거냐고? 그래, 죽었어. 됐냐? 내가 알던 이 사람 진짜 엄만 죽었다고. 당신 진짜 정상 아니야. 알아? 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건 더는 못한다고. 그때 뒤에서 보고만 있던 친구가 참지 못하고 나선 겁니다. 이봐요. 듣다 보니 말 참 그렇게 하시네. 그냥 솔직하게 밖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헤어지면 될걸 왜 사람 하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요? 정상이 아니라니? 당신 애 낳은 여자한테 할 소리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외부인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뒤늦게 시어머니까지 도착하시며 상황이 꼬여갔죠. 언성이 오가고 사람들까지 무슨 일인지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죠.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 남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 딸이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아이는 준서 하나. 그때 시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준서 애미야,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민서를 왜 기억을 못해 이거사?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딱 죽고 싶어.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살아서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니? 그러니까 병원을 좀 가자니까. 이것들이 이제 날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갈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 둘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저 아이가 준서 옆에서... 순간 가슴이 옥죄는 통증이 밀려오더니 가슴이 깨질 것처럼 아팠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여자아이가 제 품으로 다시 파고드는 겁니다. 엄마! 분명히 모르는 여자아이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미품을 파고드는 아기새처럼 따뜻한 아이가 어린 고양이처럼 우는 걸 보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거든요. 정신이 좀 들어? 애미야,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게... 말씀해 보세요. 그 가족 사진 저 아직 기억해요. 제가 기억을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날 충격으로 제 기억의 일부도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두 번째 무릎 수술이 있고 난 이후야. 네가 딸아이는 괜찮은지 묻질 않더라고. 처음엔 충격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지. 그래도 손녀가 하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니 하루는 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거네요. 그래,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하필이면 제가 다른 아이가 있다는 기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제 딸아이를 거부했고 아이도 그 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검사도 해봤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기다리면 괜찮아질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가족들은 저와 딸을 분리시키고 안정이 될 때까지 지켜봤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다 듣고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제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왔던 거예요? 퇴근하고 딸을 보러 다녀왔으니까 그랬던 것 같네. 새벽에 계속 통화를 하던 것도 그럼... 그래, 딸이 새벽이고 밤이고 엄마 보고 싶다고 오는데 아빠 입장에선 어쩌겠니? 순간 헛웃음이 났죠. 밤에 몰래 나가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거나 앞뒤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여자가 아니라 딸을 달래려고요. 혹시 그 아인 아가씨가 데리고 있는 건가요? 맞아. 너 태어나기 전에는 이 집에 있다가 너 태어나고 나서부턴 내 딸 내서 민서 돌봐줬어. 네가 힘든 것만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우린 믿고 기다렸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억이 안 돌아오니 벌써 1년이야. 1년이나 엄마 보고 싶다는 애를 우리가 어쩌겠니? 그래서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이혼시킨다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마른 입술을 바짝 깨물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미안하다. 근데 멀쩡한 부모 두고 혼자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손녀를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어.
그래도 너는 어른이니까 이혼 후에라도 안정 찾고 기억 찾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잖니. 그랬어. 정말 너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잘못인데요. 아니야. 너도 얼마나 답답했겠니? 딸처럼 대해준다고 약속했던 내가 너한테 한 짓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근데 나도 나름 정말 노력했다. 너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그런데도 마음처럼 빨리 기억이 안 돌아와서.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덧붙이시더군요. 물론 모든 걸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머리에 통증을 느끼다가 기억을 다 떠올리는 일도 제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그저 이해와 학습,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를 왜 감시하신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는 거랑 감시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고 곁에 있던 남편이 대신 대답을 했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당신 우울증이 평균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나와서 내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렸어. 방에 혼자 있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 좀 들여다봐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문을 따고 들어가고 당신 밥도 억지로 먹이고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어떻게든 기억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을 거잖아. 이미 병원에서 몇 번이고 시도했고 말을 했었어. 당신은 그때도 이 이야기를 들었었어. 근데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더 어떻게 말해? 그리고 우리 딸 민서 생각을 하면 더는 당신 기억에 의존할 수가 없었고 다시 또 딸을 못 알아봤을 때 우리 딸이 받을 상처는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해야 했다고. 그때 그 어린아이가 제품을 파고들던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느껴졌죠.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대신 모든 게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듯 했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사실은 걱정이었다는 거, 또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던 것도 다 제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뒷자리에 앉아서 두 아이를 보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딸을 감싸주고 양팔과 턱을 크게 다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이 죽었다고 어머님한테 원망만 했는데. 아니다. 내 탓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뒤로 가겠다고 하지만 않았다면, 아니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민서만 감쌀 게 아니라 춘서도 같이 안고 있었더라면. 아니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못 지킨 건 저였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놀라더니 기억이 난 거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도 흘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기억이 없어? 그래도 이번엔 발작하지도 않고 사진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러다 또 잊어버리면 이제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숨만 쉬었죠.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열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당신 잃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우리 딸을 위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집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추후에 친구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려주니 제가 겪은 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안쓰럽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에 대한 기억이 움푹 도련해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가장 힘들고 아플 거라고 위로까지 해줬습니다. 그 일로 저와 친구는 다른 누구보다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안정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민서야, 엄마 왔어. 얼른 가자. 엄마, 나 오늘 떡볶이 해줘. 떡볶이 먹고 싶어. 계란도 삶을까? 몇 개? 2개. 아니, 할머니랑 아빠 것도 4개. 좋아, 4개. 얼른 집에 가자. 기억이 돌아왔냐고요? 사실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다시 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실은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도 계속 그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엄마하고 부르던 그 떨리던 목소리부터 따뜻한 온기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수소문해 찾아갔고 우린 어색하게 마주 앉게 되었죠. 아이는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나 기억 못해? 정말로? 미안해, 민서야. 근데 난 너랑 조금 더 알고 싶어. 넌 어때? 나도 좋아. 그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순간 엄마란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기억도 뭣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피가 끓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진 거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더는 놓고 싶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열망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혼도 했고 아이에 대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이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볼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다시 저 받아줄 수 없으세요? 그냥 근처라도 있게 해주세요. 네? 애미야,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2번은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울자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 왔다. 우리 딸 잘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제가 놀라서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이혼 서류만 작성했을 뿐이지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기다려보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으며 말했죠. 진짜 오래 기다렸어.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이라도 돌아오면 당신을 받아주려고 기다렸거든. 이거면 됐어. 우리 많은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 마음만 잊지 말아줘. 절대 아니죠. 절대로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지킬게. 그렇게 저는 지금도 아이의 엄마로 기억을 다시 쌓아가는 중입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천천히 말이죠. 어쩌면 예전에 저는 더 능숙했고 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서툰 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에도 이유를 찾고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온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쌓아갈 기억들이 언젠가는 과거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로서의 하루를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시간을요.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 다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